당신은 요즘 자식 앞에서 말끝을 흐리지 않으십니까? 한마디 꺼냈다가 끝까지 못 가고 그냥 삼키는 일 말입니다. 거실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더니 자식이 휴대폰을 보면서 알아요. 그러고 끝. 그 짧은 두 글자에 당신의 1시간치 마음이 통째로 사라진 적 있으시지요? 참, 그 순간이 참 묘합니다. 자식이 미운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말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그 느낌, 그게 가슴 어딘가에 작게 밝힙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안 빠져요. 저는 그 느낌을 압니다. 너무 잘 압니다. 장마철 시골집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 한두 시간은 그렇게 선명해요. 똑똑똑. 그런데 사흘쯤 듣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안 들립니다.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 있는데 귀가 그 소리를 더는 잡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서요. 너무 오래 거기 있어서요. 부모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자식 귀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어느 날부터 안 들리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그 침묵이 자식의 미움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걸 알기까지 저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105입니다. 평안북도 운산에서 태어났어요. 평양 만경대 근처에서 자랐고요. 1947년에 월남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아버지께서 국경 어디까지 저를 배웅하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 다시는 못 뵀습니다. 해방되고 6.25 겪고 4.1 구도 받고 박정희 시절 새마을운동도 받고 IMF도 받고 지금 100세 시대까지 왔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 걸 2번, 3번 본 사람입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처음엔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 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연세대학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철학과에서요. 거기서 31년을 가르쳤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냈어요. 그 중에 지금 환갑 넘은 제자도 있고 70 넘은 제자도 있습니다. 가끔 저보다 더 늙어 보이는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참 웃기지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건 학생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강의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자식 앞에서 말끝을 흐리는 부모, 그분들께 한마디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요. 그저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에요. 자식이 부모 말을 가볍게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부모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자식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말의 양을 줄이고 무게를 늘리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 삶의 중심을 비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식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낮은 담 하나를 그어두라는 것. 마지막 5번째는요, 관계가 너무 가벼워졌을 때 그 균형을 단 한 문장으로 다시 세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가지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 제가 105회를 살고서야 알게 된 한마디를 드릴 겁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 오늘 이 영상의 진짜 이유입니다.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자식의 인정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중심 위에 서 있는가? 그 하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자식이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리를 떠난 적 있으십니까? 그때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화는 아닙니다. 화라면 차라리 시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뭔가
작아지는 느낌, 내 자리가 한 뼘쯤 줄어드는 느낌. 그 느낌이 들면 며칠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내 말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환갑 넘어서까지 그 마음에서 못 빠져나왔어요. 자식에게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한마디 들으려고 은근히 내 옛날 얘기를 꺼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100년을 살아보니 분명해진 게 있어요. 존중은 그렇게 키운 대가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보내는 존중은요, 부모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주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중은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후반쯤이었나? 80년대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옆집에 한 부인이 살았어요. 저보다 10대 살 아래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90이 넘으셨겠네요. 그분 아들 하나가 어찌나 똑똑한지 동네에서 다 알았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큰 회사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머니가 그 자식을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새벽부터 일했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겐 그 아들이 인생 전체였습니다. 아들이 자리 잡고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왔어요. 그런데 점점 통화가 짧아졌습니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5분, 나중엔 엄마 회의 들어가요 하고 끊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꾸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말 좀 들어봐. 잠깐만 끊지 말고. 그 말이 한 통화에 2-3번씩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서요. 그 말을 들을수록 자식은 더 빨리 끊고 싶어집니다. 죄책감하고 부담감이 같이 올라오니까요. 며느리한테까지 전화를 거셨어요. 예, 우리 아들이 요즘 왜 이러니? 엄마한테 전화 한 통하기가 그렇게 힘드니? 그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 전화 받기가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러다 어느 해 추석에 아들 가족이 안 왔습니다.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은 그게 사정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곶감 봉지를 들고요. 마루에 앉아서 한참을 그러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꾸 제가 작아져요. 저는 그날 그분께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한 문장만 드렸어요. 부인, 자식한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이 알아서 드리게 두세요. 그분이 한참 가만히 계시다가 곶감 봉지를 다시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100년을 살고서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됐어요. 존중은 달라고 손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저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안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달리는 그 손이 사실은 자식의 존중을 밀어내고 있다는 게 그게 인생의 슬픈 진실 중 하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식에게 내 말 좀 들어줘 식의 부탁을 멈춰보세요. 그 한마디가 들어가는 순간 대화는 이미 평등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아래에 서고 자식이 위에 서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부모는 그저 자기 생각을 짧게 말하고 자식이 듣든 안 듣든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자식이 건성으로 대답할 때 말이죠. 거기서 한 번 더 매달리지 마세요. 그냥 화제를 슬쩍 돌리세요. 아, 그래. 그런데 너 점심은 먹었니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아무렇지 않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식이 오히려 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엄마가 평소 같지 않네. 마지막은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슴 한가운데서 뜨겁게 올라올 때, 그때 책을 한 권 펴거나 모자를 쓰고 산책을 나가세요. 그 마음이 가라앉을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 마음에 끌려가서 자식한테 전화를 걸면 10중 8구는 더 작아진 채로 끊게 돼요. 자식의 인정에서 한 발짝 떨어진 사람이 결국엔 자식에게 가장 큰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100년 동안 제가 본 게 그거예요. 그런데요, 매달리지 않기로 마음먹은 부모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매달리지 않으려고 참다가 결국 다른 방식으로 자꾸 말을 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연세대 강단에 처음 섰던 날이에요. 1954년 봄이었으니까 벌써 70해도 더 지났네요. 참 멀게도 느껴지고 어제 같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갓 30살을 넘긴 어린 교수였어요.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빽빽이 앉아 있는데 그 눈빛이 무섭더라고요. 좋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저 눈빛을 채우나 싶어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첫 학기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한 노트 다 풀고 격가지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고 시간이 남으면 또 한 번 정리하고. 그런데 학기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으면요, 다 흘러나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다음 학기부터 저는 말을 줄였어요. 한 강의에 정말 중요한 거 3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 눈빛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노트 적는 손이 더 빨라지고요. 어떤 학생은 강의 끝나고 찾아와서 그 3가지 얘기를 다시 묻기까지 했어요. 말은요, 줄였더니 오히려 무거워진 거예요. 이게 강단의 얘기로만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자식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부모들이 자식한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해서예요. 걱정돼서. 자식이 다칠까봐, 길을 잘못 들까봐,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 도움이 될까봐. 그런데 그 사랑이 말의 양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면 자식 귀에서는 그 말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작년에 제 옛 제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자기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50대 교수입니다. 머리가 저보다 더 희끗희끗했어요.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제자의 아버지가 80이 넘으셨답니다. 시골에 혼자 사시고요. 매일 아침 7시에 전화가 옵니다. 밥은 먹었니? 약은 챙겨 먹었니? 차 조심해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너무 일하지 마라. 한 통화에 같은 말이 5번, 6번 들어가요. 그 제자가 처음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버지가 걱정해 주시니까 감사하다고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니까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받기 전부터 무슨 말이 나올지 다 아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전화를 일부러 늦게 받게 됐답니다. 회의 핑계, 운전 핑계, 화장실 핑계. 그러면서 죄책감은 또 쌓이고요. 그 제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무서워요. 매일 같은 말이 너무 무거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해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매일 같은 양으로 부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랑이 무게가 아니라 부담이 된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김장독 뚜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골 마당 한쪽에 묻혀있던 그 김장독요. 그 뚜껑은 한번 잘 덮어두면 김치가 익는 동안 그 안에서 시간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들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공기가 들어가요. 김치가 쉬어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그러셨지요. 김장독은 한번 열면 한참을 안 열어야 한다. 부모의 말이 그렇습니다. 한번 잘 닫아두면 그 안에서 자식이 알아서 익어요. 그런데 자꾸 들춰서 같은 말을 부으면 자식의 마음이 쉬어버려요. 그래서 안 듣게 되는 겁니다. 말은 적게 할수록 무거워지고 무거워질수록 자식의 귀가 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드릴게요. 먼저 자식에게 하루에 할 말의 양을 정해두세요. 정말 세 마디 안에서 끝내겠다고 마음먹어 보세요. 처음엔 답답합니다. 못한 말이 입안에서 자꾸 떠올라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한 달만 견디면 자식이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정말 중요한 말이 있을 때는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순간 그 말은 잔소리로 변해요. 자식이 못 들었나 싶어도 자식은 다 들었습니다. 자식이 소화할 시간을 그냥 주세요. 며칠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김장독 비유예요. 자식한테 같은 말을 또 하고 싶을 때 그 뚜껑을 떠올리세요. 내가 지금 이 뚜껑을 또 여는 건가? 그 한 번의 멈춤이 자식과 평생을 가는 거리예요. 말을 줄인 부모는요, 자식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기다리게 돼요.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기다림이 생긴 순간부터 부모의 말은 가벼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을 줄였는데도 자식이 여전히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부모가 말은 줄였는데 자기 삶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자식 말고는 아무것도 채울 게 없는 부모는 말을 줄여도 그 빈자리가 자식한테 다 보여요. 그래서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100년을 살다 보니 분명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자식에게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들 말이에요. 그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똑같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시골이든 도시든 학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 한 가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뭐냐고요? 자기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들춰볼 책이 있고 손볼 화분 한 그루가 있는 부모. 그런 부모들은 자식이 전화를 안 해도 그날 하루가 안 비어요. 채워져 있어요. 자기 손으로 채워놓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해. 그냥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낙이지. 그 마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부모한테 기쁨인 건 1000년 전부터 그래왔어요. 그런데요, 그 기쁨이 내 하루의 전부가 되면 그때부턴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 자식의 삶이 흔들리는 날에 부모의 하루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자식의 전화 한 통에 부모의 기분이 결정되거든요. 자식이 부모의 모든 산소가 되는 순간 자식은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부모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래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자식이 부모를 우러러보는 건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이상한 말 같지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연세대 캠퍼스 안에 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캠퍼스 가운데 혼자 우뚝 서 있는데 그 나무가 누구를 쳐다보지 않아요. 학생들이 지나가도 쳐다보지 않고 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봄이 되면 다시 푸르러져요. 그런데 그 나무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번씩 쳐다봅니다. 어떤 학생은 졸업하고 10년이 지나서 그 나무가 보고 싶어서 캠퍼스를 다시 찾아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가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한테 매달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부모를 자식은 자기도 모르게 우러러보게 돼 있어요. IMF 외환 위기 때 일이 하나 떠오릅니다. 1997년이었지요. 그때 알고 지내던 한 어른이 계셨어요. 70대 후반이셨는데 평생 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자식 둘 다 잘 키워서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봤어요. 겉으로 보면 인생 성공한 분이지요. 그런데 IMF 터지고 둘째 아들 회사가 흔들렸어요. 그때부터 그 어른의 하루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둘째한테 전화부터 걸어요. 회사 어떻게 되고 있냐? 점심 먹고 한 번 더 걸어요. 오늘 일은 어땠냐? 저녁에 또 걸어요. 잠은 잘 자느냐? 며느리한테도 따로 전화하시고요. 손주 학원 일정까지 다 외우셨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점점 전화를 짧게 받게 됐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전화가 오면 한숨부터 쉬게 됐고요. 명절에 모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 어른이 더 외로워지셨습니다. 외로우니까 더 자식 일에 끼어드셨고요. 끼어드니까 자식들은 더 멀어졌어요.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점점 깊이 빠집니다. 어느 날 그 어른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마루에 앉으셨는데 그날따라 더 작아 보이셨습니다. 한참 차를 드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요, 자식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자식이 잘못되면 저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날 그분께 한 가지를 권해드렸어요. 내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 자식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 한 명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자식 얘기를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런데 2달 지나니까 다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옛날에 다니던 학교 얘기, 군대 얘기, 동네 다방 얘기 그런 걸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다 그 친구가 사진 찍는 걸 가르쳐줘서 카메라 들고 한강변을 걷는 게 그 어른의 새 일과가 됐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을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그 말이 그 어른 가슴에 그렇게 따뜻하게 밝혔다고 하셨어요. 자식이 묻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일을 가진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식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 한 명을 만드세요. 평생 알고 지낸 친구도 좋고 동네 노인정에서 새로 만난 분도 좋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자식 얘기 빼고 다른 얘기만 하기로 마음에 정하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을 넘으면 자기 안에 자식 말고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자기만의 일과를 하나 만드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아침 7시에 동네 한 바퀴 산책 또는 오후 3시에 책 1시간 또는 저녁에 손글씨로 일기 2줄 매일 같은 시간에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자식 전화가 없는 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돼요. 마지막은요. 자식 전화가 안 오는 날에도 자기 하루가 미리 채워져 있어야 해요. 자식 전화를 기다리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부모와 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는 부모는요. 자식 귀에 들리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자기 삶의 중심이 있는 부모는요. 그 자체로 자식한테 가르침이 됩니다. 가르치려고 안 해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삶을 챙겨도 자식 인생에 자꾸 끼어들면 그 모든 게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얘기는요. 자식과 나 사이에 그어둬야 할 한 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함께 1917년에 월남한 사이였어요. 평양에서 같이 학교 다녔고 남쪽으로 같이 내려왔고 결혼식에도 서로 가준 사이입니다. 그 친구 이름은 됐고요. 어쨌든 그 친구가 70대쯤 됐을 때 어느 겨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를 한참 드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게 있네. 자식 인생에 너무 깊이 들어간 부모치고 끝이 좋은 사람을 못 봤어. 한 명도 못 봤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깊이 밝힐 줄 몰랐어요. 그땐 그냥 그래 그렇겠지 하고 흘렸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30년을 더 살면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가정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친구 말이 맞다는 걸 한 번씩 확인하게 됐어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낳고 키웠는데 그 정도 챙기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낳고 키운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요, 낳고 키웠다는 게 그 자식의 인생까지 내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다 못 살면서 자식 인생까지 살아주려고 합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며느리 살림이 어떻고 사위 직장이 어떻고 손주 학원이 어떻고 자식 인생의 마당 안에 자꾸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본인은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옛날 시골집 보면요, 마당 사이에 낮은 돌담이 있었어요. 무릎 높이쯤 되는 돌담이지요. 그 담이 왜 있느냐? 옆집을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랑 옆집 마당에서 키우는 채소가 서로 잘 자라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닭이 넘어와서 옆집 상추를 다 쪼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옆집은 화나고 우리 닭은 야단 맞고 두 집 사이가 어색해져요. 그래서 그 낮은 담 하나가 두 마당을 다 살리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런 담이 있어야 해요. 막으려는 담이 아닙니다. 두 인생이 다 살아나게 하려는 담이에요. 1918년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요. 그때 저랑 가깝게 지내던 한 부인이 계셨어요. 그분 따님이 막 결혼하신 시기였습니다. 사위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분이 따님을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사위 사업까지 다 챙기려고 하셨어요. 처음엔 작은 거였습니다. 그 거래처는 믿을만하니 직원은 몇 명 두는 게 좋겠다 정도였어요. 따님이 처음엔 그게 친정엄마가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사위도 처음엔 어머님이 관심 가져주시는 게 고마웠고요. 그런데 점점 그 선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부인이 사위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셨답니다.
내 사위가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일을 좀 줄여줄 수 없나? 그 한 통의 전화가 사위 회사 안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사위가 그날 저녁에 따님한테 그랬답니다. 장모님이 내일에 이렇게까지 들어오시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거기서 멈췄으면 됐는데요. 그 부인이 그러질 못하셨어요. 손주 태어나고 나선 손주 분유 종류부터 유치원까지 다 정하려고 하셨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사위 집안 문제까지요. 따님이 결국 친정 발길을 끊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안 왔어요. 손주가 보고 싶은데 손주를 못 봐요. 그게 그 부인한테 어떤 고통이었겠어요. 어느 해 가을 그 부인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날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평생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우시더라고요. 교수님, 저는요, 딸을 사랑한 건지 가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딸이 점점 멀어졌어요. 사랑이 어떻게 거리를 만드는 거지요. 저는 그날 그분께 길게 얘기 안 했습니다. 종이에 작은 그림 하나를 그려드렸어요. 마당 2개 사이에 무릎 높이 돌담 하나. 그러고는 그랬어요. 부인, 이 담을 다시 세우세요. 막으려는 게 아니라 2 마당을 살리려고요. 그분이 그 종이를 한참 보시다가 가방에 넣고 일어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마당과 자식 인생의 마당, 그 사이에 낮은 돌담 하나가 있어야 2 마당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요, 부모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서 그러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랑을 둘 곳이 자식 인생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자체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 둘지를 다시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식이 무슨 선택을 할 때 의견을 주기 전에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자식이 나한테 물어봤나? 안 물어봤으면 의견을 주지 마세요. 묻기 전에 주는 의견은 의견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자식이 정말 답답해서 물을 때 그때 한마디만 짧게 주세요. 그게 무게가 있어요. 그리고요, 손주 교육 방식, 며느리 살림, 사위 직장, 이 3가지에는요, 평생 손을 안 댄다고 마음 먹으세요. 마음에 안 차는 게 있어도 보고만 있으세요. 그 자리는 자식 부부가 가꿔야 할 자리예요. 거기에 부모가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식 부부 사이도 흔들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흔들립니다. 2 마당이 다 무너져요. 마지막은요, 마음속에 그 낮은 돌담을 한번 그려두세요. 자식 일에 끼어들고 싶을 때마다 그 담을 떠올리세요. 지금 내가 그 담을 넘으려는 건가? 그 한 번의 멈춤이 자식과의 평생 거리를 결정합니다. 자식 인생에 발을 적게 들이는 부모를 자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합니다. 거기에 자기 자리가 늘 비어 있다는 걸 아니까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안 들어가는 게 결국엔 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거리를 잘 잡고도 어느 순간 자식이 부모를 점점 가볍게 여기는 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때 마지막으로 부모가 쓸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화내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저 조용히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단 한 문장.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때 자식한테 이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못했어요. 자식이 제 말을 가볍게 받아넘기는 것 같으면 저는 화내거나 토라지거나 며칠 말을 안 하거나 그랬어요. 그게 부모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라고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화가, 그 침묵이, 그 토라짐이요, 사실은 저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자식 앞에서 더 가벼워지게 했어요. 화는 한 번 내고 나면 다음번엔 더 안 통하고, 침묵은 자식이 처음엔 미안해 하다가
나중엔 그냥 익숙해져요. 그게 부모의 자존심이 아니라 부모의 무너짐이었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한 문장은요, 제가 105해를 살고서 정리한 가장 무거운 한 문장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부모님 중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말해봐야 어차피 안 들을 텐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해.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정말 이해해요. 그런데요, 자식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알아요. 부모가 매달려서 하는 말인지, 화나서 하는 말인지, 진짜 가슴에서 나온 말인지, 자식은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만한 말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단 한 문장이요, 100마디 잔소리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정말로요. 작년에 저한테 편지 한 통이 왔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머니가 보내신 거였어요. 남편분과 함께 사시는 노부부였고 아들 하나가 결혼해서 분가한 지 한참 됐답니다. 그 어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잘 왔답니다.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니까 점점 뜸해지더래요. 추석에 못 온다는 전화, 설에 일이 바쁘다는 문자, 통화를 해도 시큰둥하고 손주 안부도 그분이 먼저 물어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됐답니다. 그 어머니가 처음엔 화가 나셨대요. 며느리 탓도 하셨고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고 한숨도 쉬셨고요.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시는데 자기 얼굴이 화로 굳어 있는 게 보였답니다. 내가 이 얼굴로 자식을 맞으면 자식이 더 안 오겠다, 그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하셨습니다. 화내지 않기로, 매달리지 않기로.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건 또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셨답니다. 카드 한 장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단 한 문장으로 적어서 아들한테 주기로요. 며칠을 고민하셨답니다. 어떻게 써야 잔소리가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매달리는 게 안 되고, 어떻게 써야 화내는 게 안 될지. 그러다 결국 한 문장이 나왔어요. 그 문장을 카드에 한 줄로 적으셨습니다. 그해 추석에 아들이 잠깐 들렀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카드를 식탁 위에 슬쩍 올려두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아들이 가면서 그 카드를 챙겨갔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도 아들한테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 어머니는 속이 좀 타셨답니다. 내 한 문장이 거기서도 가볍게 흘러갔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해 설에 아들이 며느리하고 손주들 다 데리고 직접 찾아왔답니다. 평소에 안 오던 자기 처가도 안 들르고 친정부터요. 그리고 식탁에 앉자마자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그 카드 책상 위에 2달을 뒀어요. 매일 보고 출근했어요. 그 한 줄이요. 엄마가 화내신 게 아닌데 더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부끄러움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편지 끝에 이렇게 쓰셨어요. 교수님, 제가 평생 한 잔소리보다 그 한 문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부모님들도 아셨으면 해서 편지 드립니다. 그 어머니가 카드에 쓰신 그 한 문장이 뭐였느냐? 나는 너의 인생을 존중한다. 그러니 너도 내 삶을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이게 다입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이 한 문장이 왜 무겁냐? 3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자식 인생을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자식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그거예요. 엄마가 내 인생을 존중한다. 또 하나는 내 인생도 인생이라는 선언이 들어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아니라 동등한 요청이 들어있어요.
조금만 존중해주면 좋겠다. 명령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에요. 동등한 사람 둘 사이의 잔잔한 요청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가는 순간 자식은 그 문장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멈춥니다. 안 멈출 수가 없어요. 부모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요. 이 문장은 화나지 않을 때 하세요. 가슴이 뜨거울 때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며칠을 두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고 정말 차분해진 어느 아침에 조용히 하시는 거예요. 또는 그 어머니처럼 카드에 한 줄로 적어서 식탁 위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한 번만 하세요. 두 번 안 합니다. 두 번째 하는 순간 그 문장은 무게를 잃어요. 자식이 못 들었나 싶어도 자식은 다 들었습니다. 자식이 그 문장을 자기 안에서 소화할 시간을 그냥 주세요. 한 달이 걸려도 좋고 1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문장을 한 다음에 자식의 반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 안 미안하니? 이런 말 하나가 그 문장 전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저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한 문장이 100마디 잔소리보다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요, 화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밝힙니다. 오늘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인정을 구걸하지 말 것, 말의 양을 줄이고 무게를 늘릴 것, 자기 삶의 중심을 비워두지 말 것, 자식과 내 인생 사이에 낮은 담을 그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문장으로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울 것. 이 5가지가 사실은 하나로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를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절반은 이긴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왜냐고요? 자식이 내 말을 가볍게 듣는 것 같다는 그 아픔 앞에서 자식을 탓하지 않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은 화부터 나거든요. 요즘 자식들이 문제다 하면서 끄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려고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그게 100년을 산 제 눈에 그렇게 귀해 보입니다. 오늘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식의 인정을 구걸하지 말 것, 말의 양을 줄이고 무게를 늘릴 것, 자기 삶의 중심을 비워두지 말 것, 자식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낮은 담을 그을 것,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울 것. 이 5가지가요, 사실은 하나로 모입니다. 자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기 중심을 잃지 말라는 것, 그 하나예요. 자식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요,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기 자리에 단단히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게 다예요.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평생 그게 잘 안 됐어요. 100년을 살면서도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1947년 겨울에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뵀거든요. 국경 근처까지 저를 배웅하시고 그 뒤로 다시는 못 봤습니다. 아버지를 못 본 한이 평생 가슴 한켠에 있었어요. 그 한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자식들한테 자꾸 매달리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잃어버릴까 봐요. 자식이 멀어지는 게 무서워서 자꾸 손을 뻗었어요. 그걸 끊어내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끊어내고 보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손을 거두니까 자식들이 자기 발로 왔어요. 매일 오는 건 아니에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그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져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오늘 영상 처음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렸지요.
장마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 말입니다. 너무 오래 들어서 더는 들리지 않는 소리, 그게 부모의 목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요, 자식이 부모를 안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자주 떨어져서였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양으로 너무 자주요. 그 목소리가 줄어들고 그 무게가 늘어나고 가끔 한번 떨어지는 빗방울이 되면요, 자식은 그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가벼워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줄여서 무거워질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자리가 작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 인생의 그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마당에서 시작될 인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요, 100년의 무게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한 시대를 살아낸 사람의 무게는 자식이 가벼이 여긴다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자식의 인정 없이도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걸 자식이 늦게 알아채는 것뿐이에요. 늦게 알아챈다고 그 사실이 아닌 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온 사람으로서 한 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자기 삶의 중심을 지키는 부모에게는 결국 자식의 마음이 돌아옵니다. 늦더라도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100년 동안 본 게 그거예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식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가슴에 한번 묻어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한 가지 만들어 보세요. 그 한 가지가 자식의 마음을 돌리는 가장 먼 길이자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작게 밝혔다면 그걸로 저는 이 자리에 앉은 보람이 다 됐습니다. 댓글에 당신이 살아오시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깨달은 한 가지를 적어주시면 다른 부모님들께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들을 이 자리에서 당신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